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시모와의 대립 끝에 파혼을 결정한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시댁의 매운맛을 봐버려서 이건 아니다 싶어 갈라섰어요. 다들 파혼으로 끝낼 수 있어 천운이라고 했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제 운명이 좀 싫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시간이 좀 흘렀던 얘기라서 지금은 티끌만큼의 속상함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의 일을 유쾌한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얘기거리로 떠들고 있거든요. 결혼 근처까지 갔다 와본 제 경험을 생각보다 궁금해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주변의 여자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그렇게 흥미있어 하고 있답니다. 사연 사이트를 알게 된 것도 동료 중 한 명이 제 이야기 같은 사연자들 많다고 소개를 해줘서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개 둘러봤는데 진짜로 저 같은 예비 신부들이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제 사연이 싱겁게 느껴지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같은 고민을 했다는 동질감에 위안을 받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연자들을 괴롭힌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속상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구워 삶아서 안달일까요? 제게 찾아온 나쁜 사람은 어떤 유형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떠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랑 예비 신랑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사이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9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는데요. 대학생과 조교 사이로 시작된 저희 관계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 예비 신랑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제 졸업식 때 프로포즈를 해줬거든요. 프로포즈 때문에 저희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건 맞지만 일단 저는 그 청혼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급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예비 신랑한테 의사 표현을 확실히 했었어요. 제가 결혼을 고민했던 건 저희 집이 그리 막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예비 신랑 집도 넉넉한 게 아니었기에 서로 경제 활동에 좀 더 집중하고 나서 돈을 좀 모은 뒤에야 안정적인 여건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 의견에 예비 신랑이 좀 서운해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제 뜻을 흔쾌히 따라주었어요. 저를 기특하게 봐주기도 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지지하에 저는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했어요. 예비 신랑은 제게 손수 간식이랑 도시락까지 사주면서 외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땐 행복했어요. 취업을 준비하면 심적으로 많이 피폐해진다는데 저는 예비 신랑 덕분에 의욕이 넘쳐났거든요. 그렇게 잘 지내던 저희 사이에도 한 번의 방지턱이 찾아왔었는데요. 원래 취업 준비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간이 1년, 2년 정도는 걸리는데 취업 준비 기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예비 신랑이 외조하는 게 지쳤는지 한날 제게 갑자기 속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설마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미루는 건 아니지? 이번까지 넘어가면 벌써 3년째야.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나 40살 되겠어. 결혼은 30대에 하고 싶단 말이야. 우리 아빠가 결혼 엄청 기다리기도 하고, 만약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뭐? 무슨 그런 말을 해. 나도 얼른 취업해서 빨리 돈 벌고 싶어. 결혼 자금 모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취업이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걸 어떡해. 나 진짜 서운하다. 오빠는 내가 일부러 결혼 미룰 사람처럼 보였어? 불안해서 그러지. 나한텐 너밖에 없는데 네가 결혼을 안 해주면 난 더 시간이 없단 말이야. 혹시라도 네가 질린다고 나 떠날까 봐서. 아빠 요즘 몸도 안 좋은데 내가 결혼하는 거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거든. 예비 신랑은 이런 식으로 결혼을 못하게 될까 봐 불안감을 표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를 놓칠까 봐 불안하다고 하는데 제가 신뢰를 안 주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한눈 판 적 절대 없고 회식이 아니고선 사적인 술자리도 가진 적이 없어요. 회식도 예비 신랑한테 꼬박 알려주고 최대한 1차만 참석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잠금도 안 해요.
예비 신랑이 한 번씩 제 폰을 볼 때도 저는 찔릴 게 없으니까 선뜻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다른 부분에선 저를 믿어주는 것 같은데 유독 제 취업은 참 못 기다리더라고요. 물론 예비 시부가 몸이 안 좋아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단 말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결혼을 그런 식으로 준비도 없이 얼렁뚱땅 저지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취업하고 돈을 모으면 결혼한다고 했더니 예비 신랑이 그때부터 저보다 제 취업에 더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한참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예비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겨를도 없이 좋기만 했거든요. 그러나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나서부터는 예비 신랑을 만나면 만날수록 불안한 게 참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의사 표현도 많이 한다는 걸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9살이나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아 보였어요. 다들 이런 걸 꼰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점까지 예비 신랑에게 고맙기만 했고 예비 신랑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갈수록 적극적이고 솔직해서 예비 신랑의 단점 부분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예비 신랑이 자꾸 옆에서 한 소리씩 넣어주니까 그건 좀 스트레스로 오더라고요. 그래도 다 날 위해서 조언해주는 거라 생각해서 제가 필요한 잔소리만 걸러서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비 신랑이 스트레스지만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결혼을 늦추는 제가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작 이런 문제로 헤어질 만큼 얕은 사이도 아니고 그저 둘 다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잠깐 권태기가 올랑말랑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최대한 자비를 갖고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신랑에게 고비가 닥쳐왔는데요. 예비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예비 신랑뿐만 아니라 예비 시댁 자체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예비 신랑이 예비 시부가 살아계실 때 결혼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제 고집 때문에 예비 신랑이 다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서 제가 혼자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예비 시부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훨씬 더 번듯하고 자리 잡은 며느리감으로 당당하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 절대 이런 식으로 첫인사를 드리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날은 예비 신랑을 감히 위로하지도 못하고 옆에 묵묵히 있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 장례식에 갔으니 당연히 준비 없이 예비 시모까지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랑 예비 신랑이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어서 그렇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긴 했으니까 인사를 정중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예비 시모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다는 예비 신랑의 말을 듣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마저 놓친다면 제가 예비 신랑 앞에서 더욱더 면목이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예비 시모 첫인상은 좀 퉁퉁한 편에 웃음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상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저를 인사시켜주는데 경황이 없어 그런지 예비 시모가 정말 딱 제 인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 부분은 경황이 없는 게 맞으니까 당연히 제가 이해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피해되지 않는 선에서 장례를 돕고 예비 신랑의 상실감을 옆에서 다독여 주었죠. 제가 결혼을 미뤘다는 건 예비 시댁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예비 신랑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다고 언질은 해놨다는 걸 제게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예비 시부가 저를 빨리 보고 싶어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상의 확실한 행동을 안 보여주니까 예비 시모도 저한테 서운한 점이 있었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땐 예비 시모가 제게 너무 냉담해서 그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시집도 안 갔는데 벌써 시집살이를 당하는 기분이었달까? 안 좋게 시작해서 좋을 것 없을 테니 빈소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저는 나름 잘 보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던 건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예비 시부가 돌아가시고 홀로 있는 예비 시모가 걱정됐던 예비 신랑이 저와의 약속을 점차 줄이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물론 항상 저한테 양해는 구했습니다. 미안해. 아직은 엄마 혼자 못 둬서 오늘도 못 만날 것 같다. 네가 이해 좀 해줘. 형제도 나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엄마 돌봐야 돼. 예비 시모가 예비 시부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집에 혼자 있는 게 싫다고 얘기를 했었대요.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한다네요. 그 때문에 예비 시모가 걱정되었던 예비 신랑은 원래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짐을 싸들고 예비 시댁에서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저 같아도 엄마가 아빠를 잃고 홀로 슬퍼만 하고 있다면 다른 사적인 약속 못 잡을 것 같긴 했어요. 자식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걱정하는 예비 신랑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비 신랑과 아예 만남을 끊은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해야 해서 원래도 잘 못 만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못 만나게 되니까 아예 안 보는 것과 같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할 사이가 맞나? 싶기도 했어요. 오히려 예비 신랑이 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으니까 취업 준비도 더 안 되었어요. 자꾸만 저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예비 신랑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계속 만남을 고집할 수도 없고 조를 수는 더더욱 없어서 한없이 이해만 해주었는데요. 한 번씩 연락을 하면 예비 신랑은 늘 같은 말만 했어요. 예비 시모 얘기를 꺼내면서 출퇴근 말고는 시간을 내기가 곤란하다고 말이죠. 못 만나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더 신경 쓰였던 건 예비 신랑도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 보였다는 겁니다. 예비 시모야 당연히 반평생 함께한 배우자를 보냈으니 힘들겠죠. 근데 그건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비 신랑이 예비 시모만 보필하느라 정작 자기 슬픔은 감추고만 있는 것 같아서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화나 메신저로 위로하는 것밖엔 없었어요. 결혼할 사람이고 인연으로 묶일 집안이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직은 저랑 상관없는 집이기 때문에 저는 제 할 일이 우선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만나자는 말은 더더욱 안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2개월 정도 강제로 못 만났습니다. 예비 시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항상 먼저 예비 신랑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어느 날 웬일로 오래간만에 예비 신랑한테서 먼저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예비 신랑의 의도를 전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야말로 제가 사연을 쓰기 시작한 이유의 근원이기도 한 부분이네요. 요즘 통 연락이 없네. 나도 엄마가 더 안 좋아져서 연락 따로 못했어. 우리 얼굴 못 본 지도 오래됐다. 이러다가 결혼 못하게 될까봐 갑자기 걱정이야. 취업 준비는 잘 돼가? 집중하려고 노력 중이야. 어머님 더 안 좋아지셔서 어떡해? 오빠 혼자 보필하는 것도 많이 힘들겠다. 오빠 쉬지도 못하지? 일할 때는 또 어머님 혼자 두고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도움이 못 돼줘서 미안해. 웬만하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진짜 힘들어서 차마 그 말은 못하겠다. 그보다 우리 결혼이 더 걱정이지 않니? 이대로면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질 것 같아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 내가 따로 시간 내서 밖에는 못 나가니까 네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어때? 엄마는 방에서 꿈쩍 안 해서 불편한 건 없을 거야. 처음 예비 신랑의 제안을 들었을 땐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비 시모한테 인사를 정식으로 올리지도 못했고 장례식장 때 나타나는 바람에 도리어 이미지만 안 좋게 찍힌 것 같은데 예비 시댁으로 오라니요. 다른 것보다 예비 시모의 존재가 마음에 걸려서 선뜻 예비 신랑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가도 예비 신랑이 혼자서 많이 고생하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쓰이긴 했어요. 또 예비 신랑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제가 가주지 않는 이상 결혼은커녕 이대로 헤어질 게 뻔해 보였는데 그때는 작별이란 거 염두에 두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예비 시댁으로 가는 걸 수긍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랑 예비 신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비 시댁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비 시모는 여전히 상실감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렸을 때도 그저 누워서 일어나질 않으시고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비타민처럼 밝게 행동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긴 했지만 다시 올바르게 맞춰 끼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련하게 왜 그랬냐고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그만큼 예비 신랑을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사력을 다했어요. 제 의지로 손수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해주면서 예비 시모의 살림 걱정이라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 또한 저를 도와 같이 청소하고 빨래도 하면서 집안의 온기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날 때였어요. 제 덕분에 시간이 갈수록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예비 시모도 방에서 나와 집안을 활보하기 시작했고 예비 신랑도 말수랑 웃음이 많아졌어요. 제가 바랬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둘의 변화를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그 둘만 신경 쓰느라 저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걸 망각했어요. 생기를 찾은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과는 반대로 저는 기력이 점점 쇠해갔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운에 빨리면 컨디션이 급격하게 고갈되는 느낌이야. 어찌 보면 당연한 증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예비 시댁에 가서 그들의 기분을 띄워주려고 온갖 기운을 다 쏟았고 집안 살림까지 봉사를 자처했으니까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제가 좋아서 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둘을 원망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부분에 있었어요. 둘이 기운 없어서 다 죽어 있을 때는 저절로 돕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두 사람이 살아났을 땐 굳이 제가 더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둘이 기운 차릴수록 저의 봉사 정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예비 시모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도와줘서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말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바라고 도와드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저를 호구로 보라고 한 짓들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직 시모의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저만의 기준이 있어서 딱 그만큼만 예비 시댁에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건데 당황스럽게도 예비 시모가 저를 보는 눈빛에 이미 며느리를 대하는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예비 시모가 저한테 당연하게 바라는 태도를 믿을 수가 없어서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비 시댁 갈 때마다 그런 기분을 느꼈다면 제 촉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활력을 찾고 나서부터는 예비 시댁 가는 걸음이 무거워졌고 나중에는 끝내 가기 싫은 마음까지 생겼을 때 저는 예비 신랑에게 결혼 전까진 오늘이 시댁 방문 마지막일 거라고 말하려 했어요. 물론 그날 신경을 기울여 예비 시모 태도를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려고도 마음먹었죠. 지난번에 구석구석 먼지가 그대로더라. 오늘은 안쪽 방까지 신경 써서 닦아놔라. 그리고 집에서 원래 그렇게 간을 짜게 하니? 젊은 사람들이야 젊은 몸 믿고 멀쩡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달라. 우리 아들도 이제 곧 40이라서 그리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앞으로 나한테 하나하나 검사받아서 상에 올리도록 해라. 예비시댁 집 평수가 38평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바닥을 닦아준 건 맞지만 그건 예비 시모가 시름시름 앓아서 못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예비 시모는 훨씬 어린 우리 엄마보다도 건강해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당연하게 걸레를 던져주니까 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기껏 음식해서 바쳤더니 사람 정성은 모른 채 하며 요리 못한다고 트집 잡는 것도 기분이 나빴어요. 예비 시모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그 순간에 확신했던 저는 예비 시댁 방문을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 자체를 그날로써 종결지어야겠다고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비 신랑은 제 결심에 쐐기라도 박듯 얄미운 소리를 했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 미리 며느리 연습해두면 좋잖아. 나는 어른한테 잘하는 여자가 좋더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어른한테 잘하면 더 사랑스럽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천사 같은 여자친구가 왔는지 몰라. 그동안 자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어. 예비 신랑이 저더러 자기 엄마한테 잘하라고 살살 구슬리는데 제가 예민한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의 의도가 확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예비 신랑이 좋아서 그저 맞춰주고 싶기만 했다면 그 뒤부터는 그저 자기 사용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는 신부 수업을 받으러 예비 시댁을 다녔던 게 아닙니다. 예비 신랑을 위로하고 싶었고 예비 신부가 될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보고 싶었을 뿐이었고 예비 시모가 울적하게 괴로워하는 것이 속상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런 저의 호의는 결코 노동이 아니었다는데 제 진심이 그들에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원래 남의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못된 사람들이었겠죠. 어쨌든 제 입장에선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봤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도움 준 사람에게 호구라고 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명백히 잘못한 건 남의 호의를 쉽게 보는 상대방의 저급한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의 하나 구분 못하고 사람을 막 대하는 인간들과는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저는 예비 시모에게 받은 걸레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나와서 겉옷을 챙겼어요. 그리곤 제 행동을 알 수 없는 눈으로 보고 있는 예비 시모에게 똑똑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거 아니고 오빠 여자친구로 놀러 온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랑 오빠가 기운 없어 보여서 베풀어 준 거지 이 집에 잡일하러 들락거린 거 아닙니다. 집안일 원래 다 어머니 일이잖아요. 보니까 두 손 두 발 멀쩡하시고 남일 간섭하는 것 보니 정신 상태도 멀쩡하신 것 같은데 제 일 아닌 걸 제가 계속할 순 없죠. 뭐야? 제 말하는 것 좀 봐라. 뭐가 어쩌고 어째? 어차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라면서 시엠이 될 사람한테 벌써부터 대들기나 하고 나중에 할 일 지금 연습하는 건데 이런 것도 못 견뎌서 어디 우리 아들 모실 그릇이나 되겠니? 모셔요? 저는 오빠랑 결혼을 하려고 한 거지 종살이 하려고 만난 거 아닌데요. 오빠는 아내가 아니라 집사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더 이 결혼 안 해야겠네요. 이렇게 개고생해서 연습해봤자 뭘 얻는데요. 어머님이랑 저 남자요? 노동에 대한 대가가 겨우 그 정도라면 제가 이런 무모한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결혼 포기할게요. 저즉 건방진 애를 봤나. 지질이 일도 못하는 거 몇 날 며칠을 받아주면서 넘어갔더니 뭐라고? 취직도 못하는 백수 주제에 뭘 믿고 목소리를 높여? 너 같은 게 우리 아들처럼 수준 높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면 집안일이라도 잘할 줄 알아야지. 쪽팔려서 누가 백수를 며느리로 받아주겠어? 역시 예비 시모는 저를 이미 며느리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 방금 예비 시모 말에 잠깐 반항을 했을 뿐인데 어마무시한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자마자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어떻게 지내게 될지가 불보듯 뻔하더라고요. 한시라도 빨리 그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말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예비 시모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사태질을 하면서 요양한 년이라고 욕을 하던 시모가 숨을 헐떡거리는 척 연기를 하더군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 앞에서는 예비 시모가 한 번씩 저렇게 약한 척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비 신랑이 제 앞을 막았는데요. 역시나 예비 시모한테 눈이 멀어있던 예비 신랑은 저의 잘못밖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무슨 짓이냐고, 왜 이러냐고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짓이긴 다신 이 집에 발 안 들이려고 대담하게 표현하는 짓이지. 막상 오빠랑 결혼놀이 비슷한 걸 해보니까 이 집에 들어왔다간 나만 산송장 될 것 같아서 결혼 안 하려고. 미리 체험해보길 잘했다.
몰랐으면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하고 이혼녀 되고 죽을 때까지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을 텐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 때문에 산송장 될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거냐? 우리 엄마 아빠 보낸 지 겨우 3달 됐어. 사지 멀쩡하다고 정신까지 멀쩡하겠어? 어떻게 아픈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어? 이럴 거면 처음부터 간병하겠다고 돕지를 말던가. 오빠도 알고 있네. 난 이 집에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거. 그냥 오빠랑 계속 안 보다가 헤어졌어야 했어. 대체 오빠한테 멀쩡한 사람 기준은 뭐야? 대체 어떻게 정신이 나가면 며느리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한테 뻔뻔스럽게 노동을 강요해? 오빠는 내가 오빠 엄마 손에 하인처럼 굴려지길 바랬어? 결혼을 하려면 나도 좋고 오빠도 좋아야지. 이건 오빠만 좋은 짓이잖아. 취업 준비로도 안 생기던 다크서클이 예비 시댁을 들락거리면서 생겼다고 예비 신랑한테 얼굴을 들이밀며 보여줬더니 예비 신랑이 당황해서 한 발자국 물러나더군요. 그런 예비 신랑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 뒤에 집을 나왔습니다. 예비 신랑이 그 어떤 대답을 하지도 않고 그날 하루 연락도 없었지만 저는 당연히 작별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이틀 뒤에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받았습니다. 문자 오는 것만 봤는데 저한테 눈 부릅뜨고 예비 시모 편들 때는 언제고 절절 매달리며 제발 만나자고 난리가 났더군요. 황당하게도 전화는 예비 시모한테서도 왔습니다. 예비 신랑이면 몰라 제가 예비 시모 연락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며느리도 아니고 며느리 될 사람도 아니고 파혼을 한 이상 남일 뿐인걸요. 그래서 예비 시모 연락처는 아예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 웃기게도 예비 신랑이 제 자취방을 찾아왔더라고요. 오밤중에 급히 문을 두드리길래 뭔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예비 신랑이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급하게 하는 말에 좀 당황했어요. 엄마가 약을 드셨어. 너 때문에 혈압까지 높아졌다고. 네가 그날 그렇게 나가서 엄마가 얼마나 열이 올랐는지 알아? 너만 아니었어도 엄마가 쓰러지는 일은 없었어. 당장 우리 엄마 책임져. 제가 뭘 했다고요? 며느리도 아닌 제가 그 집안일 내팽개치고서 박차고 나왔다고 뒷골이 당겨 넘어가더니 이걸 놀라 자빠져줘야 하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예비 신랑을 마주하니까 표정이 곱게 만들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무감하게 서 있기만 하자 예비 신랑은 제 멱살까지 잡고서 흔들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예비 신랑이 출근한 사이 약을 먹은 듯했고 예비 신랑이 퇴근하고 와서 쓰러져 있는 예비 시모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나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거니까 당장 같이 가자는 예비 신랑의 말을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예비 신랑이 너무 울어서 2차 사고까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병원을 같이 갔고 병실에 누워 안정 취하고 있는 예비 시모를 보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이놈 하면서 못 가누는 몸을 움직여 잡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같이 병실 쓰는 주위 사람들이 저를 정말 썩을 년인 줄 알고 쳐다보더라고요. 그새 뭐라고 짓거려 놓았나 보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너 같은 건 우리 집 며느리로 절대 인정 못한다. 며느리 노릇도 못 견딜 거면 뭐하러 내 아들이랑 붙어먹어? 싹수 없게 어른 앞에다 걸레나 툭툭 던지고.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돈도 안 벌면서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을 궁리만 했지? 내 착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만만했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베개나 칫솔, 쓰레기 뭐 이런 건 던지더라도 질량이 가벼워 제가 있는 거리까지 닿지는 않았는데요. 물이 반쯤 든 물통은 힘을 제대로 받아서 제 얼굴까지 날아왔습니다. 눈을 정통으로 맞았더니 그제야 예비 신랑이 예비 시모를 말리면서 저더러 일단 밖에 나가 있으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처구니 없었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른 환자들이랑 보호자들 생각해서 일단 밖으로 나갔어요.
눈 주위가 따끔거려 휴대폰으로 확인했더니 피부가 살짝 찢어진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짜증이 솟구쳤던 저는 속으로 삭히기만 하면서 간호사가 있는 카운터로 찾아갔어요. 몇 호실 보호자라는 걸 밝히고 따로 부탁을 해 가볍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치료해준 간호사가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이미 간호사들도 난동의 주인공이 예비 시모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내막까지는 차마 몰라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길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더 이상 저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고 제가 잘못한 건 더더욱 없었기에 남의 귀로 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 상황과 제 입장을 따로 설명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까지 다들 미래 며느리 될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동단결해서 같이 화를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슬쩍 말해주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 사실은 창피하고 웃긴 일이라고 봐요. 간호사가 하는 말이 예비시모가 약을 먹고 실려왔다고 진단이 되어 있다는데 그게 다 뻥이라고 하더라고요. 약 먹고 의식을 잃은 환자들은 특히나 시간이 더 금이고 위세척만 하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난리가 났었다는데요. 정작 수술을 진행하러 들어갔더니 예비 시모 위가 너무 깨끗한 데다가 맥박은 물론 혈압까지 정상 수치라서 김이 팍 샜었다고 합니다. 수면 마취만 하고 잠만 자고 일어난 거래요. 의사가 예비 시모더러 그만 퇴원해도 된다고 했는데 예비 시모가 계속 약 먹고 정신 잃었었다고 끝도 없이 고집 부려서 병실에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치료받으러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간호사들끼리 이미 예비 시모 험담을 몰래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렇다고 환자인 예비 시모에게 공직자들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대신 다른 병실에 양해를 구해줄 테니 잠깐의 소란은 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고는 했습니다. 저는 딱히 소란 피울 생각은 없었지만 간호사들이 용기와 기회를 주니까 잠시 가라앉던 분노가 다시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병실을 돌아갔고 예비 시모 침대 쪽에만 커튼이 쳐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제게 욕을 할 것처럼 쳐다보던 주위 환자와 보호자들의 눈빛이 좀 달랐는데요. 일단은 저를 향한 태도가 유순해졌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이유는 제가 커튼 가까이 다가가고 나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커튼 안에서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이 수상하게 속닥거리는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자꾸 이러면 젊은 애 못 들여와. 내 나이 곧 40이야. 그나마 9살 차이인 제가 제일 젊은 며느리일 거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중에 엄마 늙으면 며느리도 같이 늙을 건데 골골대는 며느리가 엄마 보필이나 제대로 할 것 같아? 지금 엄마 봐줄 젊은 사람으론 제가 딱이라니까. 조금만 맞춰줘봐, 응? 취업을 해야 결혼한다고 했다면서. 취업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제대로 확인해봐.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자기 손에 안 보고 남편 돈만 받으면서 속 편하게 살려고 한다던데. 걔도 너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여시 같은 꼴을 그냥 지켜보라고? 엄마 제발, 그건 나중에 진짜 며느리 돼서 잡으면 되잖아. 일단은 쟤를 우리 집에 들이는 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 이팔 청춘 아가씨가 어디 구하기 쉬운 줄 알아? 내 나이면 어디 하나는 골병난 아줌마거나 말 많은 아줌마들밖에 못 데려와. 나도 늙고 며느리도 늙으면 누가 엄마 보필하겠어? 결혼하면 엄마가 며느리를 구워 삼든 말든 내가 간섭 안 할게. 듣자 하니 예비 신랑이 제게 접근했던 건 다 자기 부모님을 모실 체력 좋은 며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예비 시부는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는 거였고 예비 시모만큼은 힘 많고 체력 좋은 며느리를 붙여서 요양시키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식 인사도 안 드린 저를 벌써부터 며느리 교육하려고 고나리질 했나 봐요. 커튼 앞에서 정확한 진상을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뭘 보고 사랑했는지가 기억도 안 나더군요. 이미 예비 신랑에게 실망한 채였지만
그래도 좋았던 추억 정도는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었었는데 그날로써 저는 그를 완벽하게 끊어낼 명분이 생긴 셈이었어요. 오히려 깔끔하게 침 뱉어주고 돌아설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어깨를 톡톡 두들긴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같이 병실을 쓰고 있는 보호자들이더라고요. 다들 누군가의 시어머니 뻘 되는 연세들이었지만 한편으론 누군가의 며느리이기도 했던 아줌마들은 시모 입장보단 며느리 입장을 더 공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게 물통을 하나씩 건네준 이유도 본인들이 며느리로 지내면서 받았던 서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하는 말이 결혼하기도 전에 빵점인 저런 시댁은 거들떠도 보면 안 된다고 냉수 먹고 속 차리게 찬물을 시원하게 뿌려주라 독려하더군요. 친히 뚜껑까지 따주는 친절함을 보이길래 그때 독특하고 따뜻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세상 며느리들은 말 안 해도 한편이라더니 그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 든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바로 커튼을 열었어요. 깜짝 놀라는 두 연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꼭 이렇게 사서 욕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깐. 여기 사람들이 당신들 냉수 먹고 정신 좀 차리라고 선물 주더라고요. 속부터 썩어 빠진 사람들이 겨우 냉수 한 바가지로 정신 차릴지는 모르겠는데 그쪽들이 쪽팔린 짓 하고 있단 건 알았으면 해서요. 저는 그대로 생수 하나랑 토마토 주스 하나를 나란히 들고 예비 시모 얼굴에 쳐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게 대들려는 예비 신랑 얼굴에 그 페트병 2개를 연달아 던져버렸어요. 페트병이 예비 신랑 치아에 부딪혀 튕겨 나가더군요. 입을 감싸막던 예비 신랑이 저를 죽일 듯 노렸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시모는 손을 벌벌 떨면서 비명을 막 지르더라고요. 나 그쪽 집안에 기어들어갈 생각 추호도 없거든요. 김칫국 좀 그만 마셔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똑똑해서 노망난 할망구한테 내 몸 바칠 사람 잘 없어요. 먼저 가신 남편분이 그렇게 그리우면 진짜 약 먹고 따라가 보지 그러셨어요. 약 먹은 척 쇼해서 진짜 아픈 분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자리 차지하지 마시고요. 약 먹고 쇼하는 거라는 사실이 밝히니 병실안은 이제 대놓고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을 향해 쌍심지를 켜기 시작했어요. 아깐 잘 몰라서 저를 보는 눈이 많이 사나웠는데 이젠 그 눈들이 제 뒤를 든든하게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비 신랑이 화나서 저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다른 보호자들이 나서서 예비 신랑에게 달려들었고 손버릇까지 더러운 놈이라 욕하며 예비 신랑 등짝을 뚝까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당장 예비 신랑 소나기에서 떨어뜨려 주셨어요. 엄마뻘 되는 아줌마들의 공격에 예비 신랑이 당황해서 얻어 터지기만 했는데 아줌마들의 구타가 끝나자 황급히 자기 엄마 옆으로 도망쳐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엄마랑 똑같이 벌벌 떨면서 단체로 폭행죄 신고할 거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줌마들이 나서서 총각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 건 효도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집밖엔 안 된다고 맞받아 쳐줬습니다. 아줌마들이랑 싸우고 있는 예비신랑 꼴이 좀 꼴사납고 웃기더라고요. 왜 다들 난리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야, 너 대체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간질한 거냐? 새파랗게 어린 년 기사회생 좀 시켜주려 했더니 감히 나 같은 복을 걷어차? 이 결혼 솔직히 내가 더 손해인 거 알지?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뚫린 입이라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짓거리는 것도 참 용기다. 귓구멍이 막힌 거냐 생각이 없는 거냐? 우리 이미 끝난 사이라고 몇 번을 말해? 기사회생은 내가 널 그렇게 만들어줬지. 주변에서 욕하는 거 무시하고 겨우 조교밖에 못하고 있는 거 만나줬더니 네가 뭔 복이라는 거냐? 학교에서 다들 너더러 뭘 했는지 알아? 자기가 교수라도 된 것처럼 설친다고 난리더라. 뭐? 이게 어디서 구라야? 그리고 조교라도 나 교수 인맥 장난 아니거든?
내가 교수님들한테 부탁하면 당장 1,000만 원도 빌릴 수 있어. 네가 백날 취업 준비하고 사회생활을 빙빙 돌아봐라. 나처럼 이런 황금 인맥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몰랐구나. 아는 후배가 말해주더라. 교수님들이 오빠 일손 느리다고 빠릿빠릿하고 새파랗게 젊은 사람한테 일 일임할 거래. 어떡하냐? 이제 나이도 많아서 새 직장 구하는 것도 딸릴 텐데. 할망구 보살필 사람 필요하면 이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직접 네 엄마 모셔봐. 혹시라도 며느리를 원하는 거면 그냥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나을걸? 예비신랑은 조교 자리가 바뀔 거라는 제 말에 충격을 받아 그때부터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예비시모가 대신에 제게 쌍욕을 날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예비시모한테도 부디 평생 기억하고 살라고 경고를 한마디 남겨주었어요. 아들이 못나서 며느리를 못 보는 게 아니라 그쪽이 지지리도 궁상이라서 며느리 얻을 팔자가 없는 거란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입원해서 보험사까지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만 집에 가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는 반성은 하지 마셔요. 계속 성깔 더러우셔야 다른 아가씨들이 이 집에 시집 안 오죠. 예비 시모가 제 막말에 충격을 먹어 말을 버벅거렸는데 결국은 욕밖에 못하길래 그 욕에 보답하고자 옆에 있는 예비 신랑의 머리통을 대신 후려쳐줬습니다. 그러니 예비 시모가 욕을 뚝 그치더라고요. 그리곤 저는 그간 갖고 있던 모든 추억을 그 자리에 버리고 나왔어요. 예비 신랑이 뒤늦게라도 저를 쫓아나올 수 없었던 건 보호자분들이 붙잡아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대로 병원을 벗어난 저는 그 뒤로 자취방을 서둘러 내놓았고 친정집으로 가 지방에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렸더니 정말 예비 신랑과는 더더욱 마주치는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를 코빼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번씩 서울에 가는데도 두 사람을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를 만났던 순간보다 잘 살고 있진 않을 거예요. 원래 못된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욕심과 고집이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하나같이 망조라고 봐요. 아마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는 기회나 행운을 스스로 뻥 차버리다가 생을 끝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그날이 그저 하나의 인생 경험으로만 남아있어요. 그 일 때문에 결혼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건 상대방의 문제였지 제가 결혼이 싫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저 지금 결혼 준비 중입니다. 과거와 달리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남자와 그런 시댁을 만나서 행복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존중을 받아보니까 과거에 그런 싹수 없는 집안에 안 갔길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준비에 한창인 지금 갑자기 실패했던 과거 경험이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았어요. 이번에 만난 예비 신랑 덕분에 저는 결혼이라고 다 불행한 거 아니고 시댁이라고 다 스트레스의 근원은 아니라는 걸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저도 직장이 있고 모은 돈이 있으니까 결혼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련되어서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역시 결혼 상대로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정년기를 맞춰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준비가 된 저에게 찾아와준 새 예비신랑과 앞으로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 앞길에 축복도 받을 겸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았네요. 제 사연도 언젠가 소개가 되겠죠? 수다 떨기 좋아하는 제가 얼굴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이 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하는 일마다 성공길로 한 발짝씩 나아가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 그리고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를 넷이나 키우면서 사회생활까지 한다고 하면 모두가 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 독한 것도 맞아요. 첫 아이를 낳고 저도 집에서 애 키우면서 살림만 했던 경력 단절까지 이겨냈으니까요. 주변을 보면 애들 어느 정도 다 키우고 엄마 손 별로 안 타기 시작하면 남편들이 돈 벌어오라고 밖으로 보내는 남편들 많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못 살겠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서 다 참고 사는 아내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글을 적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갓 사회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고작 26살 먹은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지방 전문대 다니기 싫어서 재수도 하고 휴학도 하면서 시간 꽤 까먹었고, 결국 제 그릇이 작았는지 저는 지방 전문대 졸업하고 첫 취업을 중소기업 격리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빌어먹을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나이 차이가 크게 났었는데 제 나이 26, 그리고 전 남편은 12살이나 많은 38, 모두가 말리는 연애였지만 전 남편은 나이가 조금 많지만 동안에 속한 호감형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말을 정말 재미있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이야기만 해도 자꾸 저는 웃음이 나왔고 전 남편은 저에게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고 계속 꼬셨어요. 원래 여자 꼬시기가 제일 쉽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에 나와 다른 씀씀이를 가진 어른이 제가 좋다며 선물 공세를 펼치는데 어떤 여자가 안 좋아하겠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 어쩌면 제가 속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친정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항상 아끼고 사는 것이 몸에 박혀 있었는데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좀 욕심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무엇보다 저한테 계속 예쁘다고 하는 사람한테 결국 눈길이 갔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홀어머니와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여동생이 한 명 있었고 아무래도 노총각 아들이 마음에 걸렸던 시어머니는 결혼을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딱히 제가 더 어리다고 무시 안 하고 노총각 아들이 12살이나 어린 여자랑 결혼한다니까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10살 많은 시누이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른들이 그러죠.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시집가야 한다고. 제가 그 말에 속았습니다. 결국 결혼하기로 했고 연애와 결혼 준비 기간 포함해서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식까지 속전속결로 끝났어요. 큰 트러블도 없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안정감 있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연애랑 결혼이랑 별로 다를 것 없더라고요. 평소와 다 똑같은데 출퇴근을 같이 한다는 것 말고는 전혀 달라진 것도 없었고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퇴근길에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 개봉한 영화도 보고 주말이면 근교로 나들이도 가는데 어른들의 간섭과 통금만 없어진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달콤함은 너무 짧았고 우리 사이에 아기가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시댁과 친정에서는 남들처럼 굳이 맞벌이 안 해도 남편이 돈 잘 번다는 이유로 아기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직접 키우기를 권했고 남편 역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기를 원했어요.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하고 남편에게 생활비 받았으면서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만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고 매일매일 주말처럼 느껴지는 여유로운 일상이라서 나름 좋았어요. 하지만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시어머니와 사소한 문제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천사처럼 좋던 시어머니는 제가 전업주부로 지내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아니면 원래 본 모습이 이런 사람인 건지 모르겠지만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는 친정에도 전화 그렇게 안 하니? 시어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네가 그렇게 뜨신 밥 먹고 등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이러니?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어린 게 티가 난다니까. 앞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전화해라. 처음에는 왜 전화 한 통 안 하냐, 안부 전화는 왜 안 하냐며 서운하다고 하셨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곧 딸이 태어나고 안부 전화에 대한 트러블은 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를 걸어도 딱히 할 이야기가 없어 자주 걸지 않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영상통화로 아기 얼굴만 좀 보여주면 10분 정도가 지나고 아이가 울면 운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한동안 다시 평화가 찾아왔었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던 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걷기 시작하면서 육아로 인한 트러블이 너무 많았어요. 애들은 몸에 열이 많잖아요. 매일 땀을 흘리면서 노는 아이에게 얇은 옷을 입히면 추운 겨울에 왜 옷을 얇게 입혔냐? 한창 호기심 많아질 시기에 소파 등반이라도 하면 애가 위험하게 노는데 왜 말리지 않냐면서 사사건건 육아에 참견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육아 서적도 읽고 맘카페에서 정보 공유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한 것들이 많았나 봐요. 요즘 애들은 육아 공부도 한다는데 너는 그런 것도 안 하니? 아니면 어려서 모성애가 없어서 애를 방치하고 키우는 걸로 보인다. 애들한테 눈 잠시도 떼지 말고 항상 애가 먼저다. 하여튼 요즘 것들은 어머님, 요즘 애들 다 이러고 커요. 오히려 과잉 보호는 좋지 않다고 말도 많고요. 육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너무 불편해요. 뭐? 육아도 다 경험이 중요하단다. 어른들이 먼저 경험하고 느낀 거 조언해주면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받아들여야지. 또 말대꾸만 하고. 어디에서 배운 버릇이니? 육아에 대한 책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아서 저도 다 보고 배우면서 키워요. 옛날 방식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그냥 안부 전화는 왜 안 하냐는 잔소리만 안 들었지. 다른 이유로 사람 미치게 했어요. 그리고 더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면서 남편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우리 엄마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키울 때 안 그랬는데 왜 유난인지 모르겠다던 남편이 점점 저한테 질리기라도 했는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말하면 고개 숙일 줄도 알아야지. 내가 계속 네 편 들었다고 따박따박 우리 엄마한테 자존심 세우는 거 좀 아니지 않냐? 결혼 초반이야. 네가 어리니까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봐줬지. 1, 2년 됐으면 사회성 기를 때도 되지 않았냐? 언제는 어려서 좋다고 꼬셨으면서. 그리고 내 편 한 번만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해결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육아를 우리가 해야지 왜 어머님이 사사건건 간섭하시는지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내세워서 우리 엄마랑 싸우지 말고 알겠다, 죄송하다 한마디만 해라. 그게 융통성 있는 거라고.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듣기 싫다는데 내가 언제까지 네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야 하냐? 어머님도 힘들게 하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요? 그리고 당신도 살림이나 육아에 전혀 관심 하나도 없고 저 혼자 독박 육아하는 거 불공평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나눠서 해요. 애를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따뜻하게 살림이나 하고 쇼핑만 하고 지내니까 아주 배가 불렀다. 남들은 애 키우면서 밖에서 돈도 벌어다 온다는데 오늘은 또 뭐 샀냐? 쓸데없는 거 샀지? 집에서 내가 주는 돈 받아서 쓰면서 매번 20만 원씩 장 보는 거 개념이 없는 거 아니냐? 애가 아직 사회의 쓴맛을 안 봐서 돈 아까운 줄 모르나? 앞으로 네 경제 개념 기를 겸 영수증 제출하고 꼬박꼬박 보고해라. 굳이 신용카드를 써서 남편 휴대전화에 카드 승인 내역이 날아가는데도 꼭 저한테 가계부 쓰라고 종용하고 용돈으로 산 개인적인 물건이나 장보고 쓴 금액까지 모두 눈앞에서 영수증 보여달라고 명령질까지 했습니다. 마트에서 음식 재료 사는 것도 영수증 하나하나 다 비교하면서 몸에도 안 좋은데 애들 간식이 꼭 필요하냐? 얼마 전에 애들 신발 사지 않았느냐고 애들은 금방 크는데 신발을 또 사줬냐고 잔소리. 아이가 예쁜 것과 돈은 별개인가 봐요.
그렇게 애가 예뻐서 집에 오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애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 다 참견하고 입는 옷이면 신는 신발까지 다 탐탁지 않아 했어요. 아이가 둘째라서 물려받을 옷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첫째인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걸까요? 그러면서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고기 없으면 밥도 안 먹고 그 나이에 편식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혹여나 친정 부모님 생신이라서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리면 너무 비싼 거 사드린 거 아니냐고. 자기 엄마는 혼자지만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라서 금액 낮춰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정 떨어지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어려서 모른다, 너무 어리다고 시댁과 남편은 그랬지만 저는 아무리 어려도 집안일에 소홀했던 적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집 오자마자 유산기가 있었던 임신 초기에도 작은 체구의 임신까지 해서 더 힘들었던 만삭 때도 100일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를 키울 때도 집안 제사나 어버이날, 시어머니 생신 등 단 한 번도 거른 적 없었어요. 심지어 명절이나 제사 때는 애 등에 업고 장보고 음식하고 바닥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친척 어르신들 접대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일만 하다가 새벽에 겨우 서너 시간 쪽잠 자면서 새벽부터 또 일어나 차례상 차리고 친척 어르신들 식사 차려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몸에 별로 좋은 거 없다고 외식을 싫어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생신 때도 매년 집에서 잔치처럼 한상 차림을 해드렸어요. 손이 많이 가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식혜까지 전부 다 만들어도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없이 매년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힘들었는지 첫째 낳고는 모든 것이 다 괜찮았었는데 둘째가 생기고 출산 후에는 갑자기 산후 우울증이 와서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갓난아기와 이제 3살 먹은 아이까지 둘을 데리고 명절 지내려고 했더니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힘든 내색을 보였었습니다. 어머님, 애를 둘이나 데리고 제사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올해만이라도 제사나 명절 음식은 업체에서 시켜서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정말 괜찮은 업체들 많대요. 옛날에는 애 5 낳고도 잘만 했다. 하여튼 요즘 어린 것들은 잔머리만 굴리지. 제사나 명절 음식은 정성이 중요한데 그저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음식에 정성을 쏟겠니? 매일 집에서 뒹굴뒹굴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 쓰기만 하면서 뭐가 힘들다고. 그러면 올해만 음식 준비에 빠져도 괜찮을까요? 둘째 낳은 이후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예전처럼 애까지 돌보면서 음식 준비, 친척 어르신들 대접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이제 애 둘 낳으니까 세상이 다 네 것 같니? 태훈이가 너 싸고 도니까 네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아? 여우 같은 년, 남자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태훈이가 꼼짝을 못해? 음식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마. 제가 정말 어려서 몰랐던 걸까요? 제 주변 친구들은 요즘 독박 육아나 시집살이는 이혼 사유라던데 산후 우울증은 정말 마음에서 오는 병이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점점 더 극심한 스트레스에 불면증도 찾아오고 몸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참다가는 정말 큰 병이라도 걸릴 것 같아서 고민 끝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한 번 더 부탁했지만 남편의 입장도 시어머니와 비슷했어요. 여보, 둘째 낳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번 제사 음식은 사서 지내자고 당신이 어머님께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어요? 뭐? 내가 너 용돈이랑 생활비를 왜 주는데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애가 왜 그 살림조차 하기 싫어하냐? 내가 남들처럼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했냐? 돈 많은 처가를 바랬냐? 그냥 애 키우고 살림만 하라니까 그게 싫어? 제가 뭐 이유도 없이 살림하기 싫다고 했나요? 산후 우울증 대부분의 여자가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가끔 뉴스에서 산모가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예전에는 저런 선택을 한 아기 엄마는 모성애가 그리도 없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될수록 제가 뉴스에 나오던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의 성화에 이기지 못한 저는 갓난 아이는 등에 업고 3살 아이는 달래면서 시아버지 제사 준비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애 우는데 보고만 있으면 애가 울음 그치겠어? 좀 달래. 하나밖에 없는 시아버지 제사상 차리기도 싫다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똑바로 좀 하자. 아가씨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면 애들이라도 좀 봐주세요. 애들 보기 싫으시면 음식이라도 도와주시던가요. 저도 몸이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혼자서 애도 보랴 음식도 하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얘 좀 봐라. 저기요.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하네? 내가 처음부터 너 너무 예뻐해서 만만해? 시집 와서 돈도 안 벌고 남편이 주는 돈으로 호화롭게 지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니? 전 타는 냄새 나잖아. 부엌에서 정신을 왜 놓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애들 먹게 과일 좀 깎고. 처음부터 시누이가 저한테 이러지는 않았어요. 시누이가 저보다 10살이 많았지만 그래도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저한테 잘해주던 사람이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이 나를 하대하면 하대할수록 시누이도 똑같이 변했어요. 마치 어린 부하 직원 다루듯 반말 찍찍하고 나중에는 새언니라는 호칭조차 쓰지 않았고 혹시나 저를 부를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 하면서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집안 어른들 다 모인 날이면 부엌대기 다루듯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람을 괴롭혔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인데 왜 이걸 미련하게 다 참고 살았냐고 지금은 모두 욕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래도 친정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학벌이나 경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죠. 이혼하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이 먼저였고 이런 이유로 어린 2딸 양육권도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집안 행사만 아니면 시댁에서 가정부 취급받을 일도 없었고 남편이랑 살면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1년의 날짜로 따지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하면 흔히들 말하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만 같아서 그냥 참고 살기로 했어요. 그래도 가정에 충실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집에 오는 시간도 평소와 다르게 늦어지기 시작했었어요. 원래 출장을 자주 가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타지며 해외로 출장이 생겼고 평소에도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살림에는 관심이 없어도 고슴도치 자식 사랑 저리 가라고 애들은 엄청나게 예뻐하고 적어도 육아는 같이 했었던 남편이 얼마나 바쁜지 육아마저 점점 저 혼자서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독박 육아와 살림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시점에 오래간만에 같이 회사 다니던 과장님이 대뜸 몸은 좀 괜찮냐며 안부 목적 연락했다며 말을 걸어왔어요. 그냥 아이 낳고 몸조리 잘했냐는 의미로 알고 이제 회복 거의 다 해서 소도 때려잡을 수 있다고 농담을 던지자 그래도 애처가랑 결혼 하나는 잘했다고 집사람 아프다고 집에서 애 봐야 한다고 출근 한 달이나 안 하는 남편 흔치 않다며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촉이 무섭다는 말 살면서 처음으로 공감했어요. 저 이야기를 듣는데 이건 100% 바람이라는 생각만 들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시댁에서 부엌대기 취급이나 받으면서 서럽고 힘들어도 다 참고 가정만 유지하려고 노력한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믿고 따르던 과장님에게 사실대로 다 털어놨습니다. 과장님, 사실 한 달 전부터 남편이 출장이나 야근이 잦다고 집에 자주 안 왔어요. 가끔 집에 오면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뭔가 느낌이 다른 여자 생긴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아니, 회사에도 조금 수상한 신입이 하나 있는데 사장님이 자꾸 그 신입만 외근 보내서 자주 사무실에 없는 여직원이 있어. 아직 업무도 모르는 애를 자꾸 외근 보내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그러거든. 혹시 이름이나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력서에 있던 증명사진이라도 괜찮아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뒤이어 과장님이 문자로 보낸 사진은 그냥 어리고 예쁜 여자였어요. 나이는 이제 24. 저랑 비슷하게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해가 있었을 거라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자꾸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마침 남편이 모처럼 집에 들어온 날이라 치킨을 먹고 싶은데 제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며 배달 앱을 켜달라고 했습니다. 밥 다 먹고 이 시간에 무슨 치킨이냐고 잔소리는 조금 들었지만 옆에서 딸아이도 치킨 먹고 싶다니까 못 이기는 척 결국 잔금을 풀어서 주더라고요. 치킨 시키는 척 사진첩부터 열었더니 남편이랑 내연녀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확대해서 보니 내연녀는 저번에 과장님이 보내준 회사 신입 여사원이랑 같은 사람이 맞았고 메신저까지 열어서 대화까지 보니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벌써 보고 싶다. 이웃만 하면 너랑 같이 살겠다. 주말에 여행 가자.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지만 또 애들 얼굴만 보면 현실이 너무 막막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무턱대고 이혼부터 하면 앞으로 애들 얼굴도 못 보고 경력 단절로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아서 당분간 참고 지내면서 적어도 두 딸은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친정은 제가 어릴 때 의상실을 했었습니다. 모두 아시죠? 동네에서 제법 큰 의상실을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였지만 기성복 시대가 열리면서 의상실들은 하나같이 다 망해서 사라졌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업을 살리겠다고 세탁소와 옷수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애들은 어린이집 보내고 하루에 6시간씩 친정에 가서 아기 옷 만드는 것을 배웠어요. 당장 수익을 내고 싶은 욕심도 없었고 그냥 내 딸이 입으면 좋을 것 같은 옷들을 진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애들한테 입히고 예쁘게 사진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딸 가진 아기 엄마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고 구매를 희망하는 엄마들도 간혹 있어서 그렇게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쇼를 한다, 쇼를 해.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울 것이지 쇼를 해라. 그렇게 팔아봤자 푼돈 아니냐? 하여튼 먹고 살만하니까 한가해서 이딴 거나 하지. 애들한테 소홀하기만 해라. 나 이번 주 출장이다.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1년이라는 시간 꾹 참고 버티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노력은 배신 안 한다고 했었나요? 정말 묵묵히 일만 했더니 꾸준히 구매해준 엄마들이 생기고 맘카페에서 공동구매로 진행하면서 점점 사업이 커져갔습니다. 사려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공장까지 계약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고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도 일주일 넘게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성격에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었고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너 요즘 친정에 갔다가 매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집에 오니? 우리 아들 돈 받아 처먹으면서 가정은 나 몰라라.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친정에 가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럴 거면 나 너랑 우리 아들 결혼 안 시켰다. 네가 이따위로 행동하는 거 보면 내 속이 다 터지니까 그냥 이혼해라. 우리 아들 능력 좋아서 괜찮은 며느리 줄을 섰다. 그냥 잠깐 애들 어린이집에 간 시간에만 하는 거라서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혼하라는 거 좀 듣기 거북하네요, 어머님. 저 되바라진 년이 입만 살아서 가정에 소홀하지 않다는 애가 시애미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꼭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고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는 게냐?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키워라. 웃기지만 제 사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커질수록 남편 회사는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연녀에게 푹 빠져서 제 사업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저 푼돈이라고 확신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남편 회사가 어느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고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여자한테 빠져서 회사 일에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점점 더 회사는 어렵고 빚 갚을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몇 개월 버티더니 결국 빚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랑 가지고 있던 땅을 전부 처분해도 3억이나 부족했고 결국 집을 팔아야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입장은 애들 키우려면 집은 있어야 한다고 지금 땅이랑 집을 다 제 명의로 돌리고 위장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당장이라도 가압류, 압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남은 재산을 다 제 명의로 돌리고 이혼했어요. 빚은 갚지도 않고 현금으로 2억 챙겨서 베트남으로 도망까지 갔습니다. 정말 웃긴 건 이 와중에도 내연녀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 여자 SNS는 온통 베트남에서 지내는 사진으로 도배가 된 상태고 전 남편은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시어머니에게 위장 이혼이라고 밝히면 어느 순간 소문이 날 수도 있을 것을 고려해 회사가 망했다느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느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남편이 베트남으로 장기 출장 갔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시댁에도 비밀로 하고 저는 묵묵히 혼자서 애들을 키우면서 지냈습니다. 꼴에 전 남편은 제 새끼라고 애들은 잘 지내냐, 애들 많이 컸겠다 하면서 보고 싶다고 사진 좀 보내라고 연락은 왔지만 베트남에서 살림 차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느라 제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혼자 애들 키운다고 고생이 많다느니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애들도 점점 아빠가 없다는 현실에 익숙해지고 점점 크면서 저와 셋이서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애들도 할머니가 엄마를 싫어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이런 이유와 사업이 바빠지면서 정신이 없어 시댁의 발길을 끊었더니 또 시어머니의 폭언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3년 내내 육아며 살림, 사업 모든 것에 여전히 간섭이 심하셨고 심지어 저에게 자기 아들이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사업 다 말아먹고 베트남으로 야반도주한 건 꿈에도 모르고 저를 무시하는 발언과 폭언으로 기죽이기만 하셨습니다. 가끔 정도가 지나친 날에는 시어머니에게 있는 그대로 털어내고 인연 끊고 싶었던 날도 많았어요. 사람들은 가끔 이해가 안 간다면서 시어머니에게 왜 비밀로 했냐고 하는데 시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그냥 며느리로서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예뻐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어서 이혼하고 해외로 도피했다고 하면 큰 충격에 어떻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가 너무 뻣뻣하게 굴어서 우리 아들이 장기 출장 간 거 아니니?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길게 출장 나간 적이 없던 애다. 여자가 드세면 남자가 집 밖으로 겉도는 거다. 이게 다 매력이 없는 네 탓이다. 어머님, 요즘 그런 마인드로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시면 욕 드세요. 그리고 태훈 씨는 사업자 출장 나갔는데 이게 왜 저랑 상관이 있는 걸까요? 좀 기분 나쁘네요. 이게 두고 보자 하니까 이제 잘 보일 남편이 옆에 없다고 말 대꾸 하는 게냐? 너 그러다가 태훈이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자라도 만나서 돌아오면 그때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니? 나는 정이고 애들이고 뭐 없다. 그냥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 고를 거니까. 네, 나중에 꼭 그 말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차라리 태훈 씨가 베트남 여자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년 동안 콧배기도 안 보이는 남편이면 사실상 이혼한 거랑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이러실 권리 없으세요. 저 아범한테 생활비도 안 받고 제 돈으로 애들 키우고 있으니까. 너 그 사업 누구 덕에 잘 된 것 같냐? 다 태훈이가 벌이가 좋아서 네가 조급함 없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 아니다. 우리 아들은 더 잘 벌어도 너한테 돈으로 유세 안 떨었잖냐. 사람이 가진 것 좀 더 있다고 유세 떨면 복 나간다.
참 뻔뻔하고 제 상식선에서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이고 사업이 바빠서 애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 같아 키즈 카페에 갔어요. 애들끼리 놀고 저는 무료하게 앉아서 멍 때리는데 제가 사업차 계약한 공장 사장님이 혼자 계시길래 가서 간단하게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다가갔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주말이라고 애들이랑 나오셨나 보다. 되게 다정한 아빠네요. 그런데 혼자 오셨어요? 보통 이런 키즈 카페는 아빠랑 애들끼리는 잘 안 오는데 주변 테이블만 봐도 다 엄마들만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애 엄마가 없어서 제가 같이 왔네요. 뭐 요즘 이혼이 흠은 아니니까. 거래처 사장님들은 대부분 다 제가 이혼한 이유 아시던데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와이프는 애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나서 저랑 동업하던 친구랑 바람나서 어린 딸도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남자 혼자서 딸 키우려면 진짜 힘드시겠어요. 한창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실수로 비밀 하나 들었으니까, 저도 제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혼했어요. 3년 지났나? 남편이 하던 사업 다 말아먹고 위장 이혼하자고 해서 했더니 베트남으로 내연녀랑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들 혼자서 키워요. 딸만 둘이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간 보내면서 사업까지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데요? 저는 애가 하나라서 둘이 여행을 가도 항상 서먹하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시간 맞으면 애들 데리고 근교라도 좋으니까 주말에 나들이도 다니고 봄에는 소풍이라도 같이 다니실래요? 어휴, 저는 좋죠. 원래 애들은 애들끼리 있으면 자기들끼리 논다고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당장 다음 주말에 식물원 같이 가실래요? 저희 애들이 거기 새 먹이 주는 이벤트가 있다고 가고 싶대서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만나서 좋은 곳도 가고 캠핑도 다니고 바빠서 여행이나 나들이를 갈 수 없으면 저녁이나 점심에 꼭 같이 만나서 외식이라도 했습니다. 공장 사장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고 제 딸들에게도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해줬어요. 전 남편이 베트남으로 떠나고 아빠를 엄청나게 찾던 아이들이 점점 아빠를 찾지 않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애들도 아저씨가 아빠면 좋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참 좋지는 않았어요. 애들이 지난 3년간 저한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아빠가 아주 필요했던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전 남편을 기다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애들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기 위해서 옷 사업을 시작한 거라 말이 위장 이혼이지만 그저 저에게는 이혼이었어요. 명의 이전한 땅과 집은 위자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기적인 거 아니잖아요. 집이랑 땅이라니까 되게 거액을 챙긴 것 같지만 돈으로 따지면 고작 3억입니다. 두 아이를 아빠도 없이 혼자 키우기 위해서 3억도 받으면 안 되나요? 공장 사장님과 비록 애들 때문에 만났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가까워졌고 다정한 모습과 아이들에게 해주는 모습에 반해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이로 발전까지 했습니다. 첫째 딸이 7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애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살림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지만 양가 식구들 모시고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재혼하게 되었어요. 재혼한 이후로 애들은 친아빠를 찾지 않았고 저도 딱히 애들이랑 전 남편이랑 통화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어느새 자라서 초등학교 입학도 했고 딸만 셋이던 우리는 아들도 하나 생겼어요. 제가 살면서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가정 모습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대뜸 지금 한국에 왔다면서 애들이랑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계속된 거절에도 전 남편은 포기를 하지 않아 결국 그 식사 자리에는 저 혼자 나갔어요. 이제 애들 갓난아기 아니야. 초등학생이고 요즘 초등학생들 학교며 학원까지 평일에 바빠. 주말 아니면 밥 같이 먹기 힘들어.
그리고 애들이 한창 아빠 찾을 때는 옆에 없다가 이제 안 찾고 잘 지내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래?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사정이 다 있었잖아. 그리고 땅도 좀 팔아서 1억만 구해줘.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잠깐 한국에 왔고 너 귀찮게 할 생각 없어. 돈만 챙겨서 바로 한국 다시 뜰 거야. 1억? 나는 뭐 땅 파서 애들 키워? 5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1억 달라는 소리야?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제 진짜 우리한테 연락 안 했으면 해서 나온 거야. 나랑 애들이랑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렇게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뒤에라도 밟은 모양인지 전 남편은 그날 저녁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새 살림 차린 거 보고 전 남편은 소리 지르고 저희 남편한테 주먹질까지 했습니다. 당장 경찰 부르겠다고 저도 소리 지르니까 그제야 멈추더라고요. 경찰이라는 단어에 전 남편은 바로 행동을 멈췄어요. 아무래도 경찰에 잡히면 일이 복잡하게 변하니까 그렇겠죠? 한국에 있는 거 들키면 채권자들이 우르르 자기 찾아서 올 것 같으니까 무섭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진정부터 하라며 전 남편에게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라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너 이거 바람인 거 아니야? 우리 이혼한 거 아니고 위장 이혼이야. 정신 나간 년아. 너 이러라고 내가 땅이랑 집 명의 네 이름으로 바꾼 줄 알아? 이럴 거면 다시 내놔라. 그 돈으로 다른 새끼랑 살림 차리라고 준 거 아니라고. 기껏 애들 키우라고 했더니 다른 놈이랑 바람을 피워? 정신 차려. 먼저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거 당신이야. 내가 이혼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위장 이혼하자고 꼬신 거 아니야? 내가 틀렸어? 그리고 바람 피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베트남에서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려서 연락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누군데? 야, 너 이제 뒷조사까지 하냐? 내가 그래서 너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 내가 너처럼 살림을 차렸냐? 이거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자꾸 까부네? 이런 식으로 남자 등쳐먹고 살면 좋냐? 좋은 말 할 때 땅이랑 아파트 내놔라. 소송 걸기 전에. 소송 걸어? 하나도 안 무서워. 이미 우리는 이혼했고 땅이랑 아파트는 양육비 겸 위자료로 받았는데 법이 이걸 어쩌겠어? 소송 걸고 싶으면 걸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누가 땅이랑 아파트를 위자료로 줬대? 위자료도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나 받는 거야. 너처럼 다른 놈이랑 바람나면 못 받는다고. 이혼 취소 소송 걸 거니까 둘 다 콩밥 먹을 준비나 하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전 남편은 그렇게 나가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취소와 더불어 집, 땅 명의에 관한 고소장이 날아왔지만 남편의 친한 친구가 대형 로펌 변호사라서 도움을 받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집이랑 땅은 채권자들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줄 수 없을 것 같다며 양육비와 위자료 목적으로 이혼 당시 전 남편이 저에게 준 거라고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남편의 외도라고 했죠. 당시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내연녀와 찍었던 사진, 메신저 대화 내용들을 다 제출하여 법원에서도 이미 법적으로 우리는 남이고 다시 전 남편이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결났습니다. 판결과 동시에 전 남편은 자기가 가정에 소홀했던 것도 인정한다며 뻔뻔하게 애들 데리고 가겠다는 소리는 안 하겠다고 땅이라도 절반 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왜 갑자기 땅을 찾겠다고 찾아오고 소송까지 걸었을까 의문점이 생겼는데 알아보니까 우리가 이혼하던 당시에 1억도 안 하던 땅이 갑자기 GTX 노선과 신도시 사업으로 땅값이 6억으로 뛰었더라고요. 참 씁쓸했어요. 마지막까지 아이들과 나한테 미련 하나도 없었고 그저 돈만 바라보고 우리를 찾아온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 시어머니도 제가 재혼한 사실을 알면서 저한테 대뜸 소방 맞을 년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자 등쳐먹은 년부터 시작해서 장기 출장 간 남편 두고 바람난 년이라고 길에서 머리채 잡고 난리가 났었어요. 너 내 아들이 얼마나 잘했는데 감히 장기 출장 간 사이에 딴 놈이랑 바람이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소방 맞을려나. 내 아들 돈은 다 다시 돌려줘야지.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 잘난 아들이 바람 피운 거지 저는 바람 아니에요. 이혼하고 어머님 비위 지금까지 맞춰드렸는데 이제 저 어머님 며느리 아니니까 그렇게 굴지 마세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웠다고 다 인정했으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증거 있어?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모함이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돈 빼돌렸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그 성깔 드러내고 살 수 없어서 답답하게 어떻게 살았니? 건방진년. 어머님이 그러셨죠.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자라도 만나서 오면 어쩔 거냐고. 처음부터 한국에서 바람났고 그 여자랑 베트남에서 살림 차렸어요.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머님 아들이 좋다는 여자 허락하겠다고. 이미 답 나온 거 아닌가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뭐? 태훈이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며? 자식과 부모 사이의 연을 네가 뭔데 마음대로 끊어? 애들 아빠는 그래도 태훈이다. 애들은 우리가 키우마. 지금 태훈 씨 채무자 신세라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는데 무슨 애들을 키워요? 제가 다달이 양육비 달라고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미 양육권도 법적으로 제가 가졌으니까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그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서러움들이 씻겨 내려갔어요. 이후로도 제발 아파트라도 달라고 연락은 왔지만 저는 줄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딱 끊어냈고 전 남편은 수중에 있던 돈이 다 떨어지자 내연녀는 빚쟁이랑 살기 싫다면서 도망갔다고 들었어요. 집도 구할 수 없고 채무자 신세라서 취업도 어려우니 결국 시어머니 집에서 전 남편은 생활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아들 능력 좋다고 저 무시하시더니 나이 80에 나이 많은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경력 단절로 집에서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눈치 보면서 사시는 주부가 있다면 꼭 제 사연으로 용기 얻으셔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린 나이에 결혼하거나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자와 결혼하려는 여성분이나 그런 딸을 가진 엄마라면 꼭 말려주세요. 저는 도시락 싸서 정말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야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진다는 거 믿게 되었어요. 비록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덕분에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과 제가 생각하던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길었던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